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이원재 소장의 소득의 미래 이번 주에 읽어보고 있는데요. 댓글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판다로님, 장강명 작가님이 도서 팟캐스트 중 책걸상을 좋아하신다는 걸 듣고 책걸상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해서 한 편 듣다가 바로 구독 누르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책 팟캐스트가 바로 여기 있었다니, 그걸 지금에야 알았다니 아쉽기도 하고 들을 에피소드가 많아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미 읽은 책 에피소드들 위주로 먼저 골라 듣다가 스테이션 11 편을 듣고 어제 읽었습니다. 비참한 상황 묘사 읽기가 힘들어서 종말 문학 즐기지 않는데 소개를 듣다 보니 어찌나 끌리던지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니 책걸상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좋은 책 소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113님께서도 당신이 남긴 중호 책걸상에서 소개했던 책인데요. 사회선생님께 추천해드렸더니 아이들이 읽고 토론하기 좋다고 40권을 주문하셨어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읽을 만한 책 추천 많이 해주세요. 서울대 추천도서보다 좋은 책걸상 추천도서 하트. 그렇죠. 서울대 추천도서보다 우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서울대 추천도서 아마 그 추천하신 교수님들도 서울대 추천도서 다 안 읽으셨을걸요? 내 말이. 네. 우리는 다 읽고 추천하잖아요. 네. 현최님, 화학이란 무엇인가 편 들으시고요. 저도 화학과 나왔습니다. 애킨스 핵심 물리화학 아직 책장에 있습니다. 저도 화학 공부하면서 많이 괴로웠는데 나중에 물리화학, 양자화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화학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함함한님께서도 화학 전공하셨나 봐요. 제가 그 물리화학을 들었습니다. 듣고 학점을 못 받았어요. 왜 난 YG처럼 피하지 못했었을까요? 크크. 원자번호 6번 탄소라서 6이라 유기화학. 크크크. 너무 웃겼습니다. 이거 내가 한 말인가? 네, JYP 아재 개그였죠. 네, 지금은 업계를 떠나 주부로 살고 있지만 응용화학 전공자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추억을 소환하며 두 번의 방송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과학서적이라 더욱더 좋았고요. 그리고 화학을 공부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학 발전을 응원합니다. 네, 네. 치즈루님 일본에서 또 댓글 주셨는데요. 괜찮은 일본 입문서가 있다면 소개해달라고 하신 말씀에 오래전에 재밌게 읽은 책 한 권 생각이 났습니다. 2008년에 출간된 책이라 약 10년 사이에 일본도 많이 변했으니 모든 내용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읽어보았더니 첫 페이지부터 121쪽까지는 지금도 충분히 통하는 일본인 관찰 일기여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종현 씨가 쓴 나는 일본 친구가 좋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122쪽부터는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해야 하는 이야기와 관광 안내서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은 이렇지만 일본인 칭찬은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이유를 나름 탐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볼만한 부분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헌책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치즈루님께서 그 일본에서 한국 책을 즐겨 읽으시는 일본인이시거든요. 네, 한국말 책을 읽을 수 있는 일본인.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책이니까 어쨌든 1쪽까지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일본 친구가 좋다. 네, 감사합니다. 자, 랩 2050이라는 연구소의 대표이신 이원재 대표님, 이원재 소장님이 더 입에 착착 붙기는 한데 말이죠. 네, 소득의 미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막 칭찬을 됐다마니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얘기는 잘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 말미에 이원재 대표님께서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다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신 게 있으세요. 그거부터 하죠. 네, 그래서 말문을 열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댓글 읽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댓글 다시는 거 보니까 독자님들이 굉장히 청취자분들이시죠.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수준도 높으시지만 유머 감각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정도 독자님들이면은 제 책을 정말 단숨에 읽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에게 딱 맞춰진 책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예컨대
너무 심한가요? 아까 괜찮습니다. 제가 플렉스란 말을 처음 배워가지고 지금 한번 시도해보고 플렉스? 요즘 시도해보고 진짜. 있는데 아니 우리가 말하는 건 플렉스가 뭐예요, 괜찮은데 근데? 플렉스가 뭐 잡복 이런 거예요? 뭐 옛날 깔때기 뭐 깔때기?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사자성어로 자화자찬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계열. 그런 계열. 네. 네, 자화자찬. 네. 네네네. 예를 들면 일본 있잖아요. 한일 간에 왜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가? 저는 이게 소득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국민소득의 변화와 네. 한일 간의 갈등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갈등은 상당 부분은 국민 감정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국민 감정은 국민소득에서 나온다. 예컨대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이고 젠더 문제 심각한데 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었고 지금도 그런데 왜 지금이 그때보다 더 페미니즘과 젠더 문제가 더 문제라고 우리는 인식하는가? 저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가부장적인 전체 분배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존의 구조가 사실은 기존의 억압 속에서 눌려왔던 이 페미니즘이라는 생각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된 구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이제 사실 좀 담고 있고요. 예를 들면 트럼피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미국에선 트럼프, 영국에선 보리스 존슨이 뭐 인종주의와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히 뒤섞은 뭔지 알 수 없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소득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에 과거에는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었는데 기술이 변화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념상 제1세계는 굉장히 부유해지고 제3세계는 더 빈곤해졌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책에서 그 숫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1세계 미국이나 유럽의 이 노동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거꾸로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중산층 이상은 맹렬하게 이 선진국의 중하층을 따라잡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 이게 공정한 것인가? 저들이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린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면서 인종주의도 나오고 이런 우파 포퓰리즘도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야, 너무 지금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그 한일 관계. 관계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책을 읽은 저로서도 궁금한데요. 저도 그 부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과 일본의 국민소득이 비슷해지고 있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분명히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치사슬,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의 관계도 옛날에는 일본, 한국, 중국, 기타 이런 네.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관계였던 그래서 거예요. 언론에서는 자꾸 샌드위치가 되었다고 위기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잖아요. 샌드위치는 축복이었어요. 여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지난 20년 동안 그 가치 사슬 내에서 가장 성공했던 국가는 한국이었고 사실 그 한국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집중이 되는데 몇몇 글로벌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에게 그 과실이 다 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일본의 기업들을 추월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그 동안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짓누르고 아래에서 위로 치받아 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온데간데 없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샌드위치로는 틀렸던 거죠. 그게 아니고 샌드위치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사실 더 많은 과실을 우리가 얻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위계는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입 밖에 내서 얘기 안 하지만 일본 국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느끼고 있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아니 금방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저런 이 만만한 국가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뭔가 비굴한 태도를 국제관계에서 보여야 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에서 그 반대죠. 자칫하면 이거 따라잡히고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면서 격차가 줄어들면서 국민 사이에 이상하다기보다 국민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데 트럼피즘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하층이죠. 2분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중국의 소득 그 도시 지역만 따졌을 때 소득 상위 80%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소득이 같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80%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했을 때는 한 20등에 해당하는 그렇죠. 걸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80%일.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에서 되게 못 사는 사람도 중국의 웬만한 부자보다는 생활 수준이 높았는데 어느새 미국의 하층들이 중국에 좀 사는 좀 잘 나가는 중산층 아주 떼부자는 빼더라도 웬만큼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돈이 없어졌다라는 게 지금 그렇죠. 팩트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 생각해 보면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는 제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도 식민지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금방 옵니다. 우리도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죠. 중국인들이 또 뭐 사업하러도 오고 한국에.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무시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일본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것처럼 가지고 있듯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지금 깨지기 시작했고 곧 저는 온다고 봅니다. 중국과 우리의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지금 터진 것 같은 것이 또 터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트럼피즘과 브렉시트 같은 이 정치 상황이 한국에도 올 수 있고 일본에도 올 수 있다고 그 봅니다. 책에 보면은 그 책 장의 앞부분마다 이원재 대표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에피소드들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그 중국의 베이징의 핫한 거리를 묘사한 장면을 또 집어넣으셨잖아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뭐 강남의 테헤란로나 그런 분위기랑 거의 다르지 않는데 판교나 강남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서민들에 비해서는 소득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훨씬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서울에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 지금 제조업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들. 제가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통영이나 거제나 네. 군산이나 울산, 창원 같은 데만 가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격차 점점 좁혀지고 이미 많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그게 만나는 순간 사실 극단적인 이제 정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트럼프나 브렉시트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점점 정부가 우파가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은 좌우를 떠나서 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펴는 경향이 더 심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럴 잠재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대담한 정책 대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태부족이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이 진보 진영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 계층이 미국에서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를 찍은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을 맞을 수도 있다. 어려운 분들이 더 이 포퓰리즘에 휩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저는 책 읽으면서 이 최근에 들은 이런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선가 지인들한테 요즘에 20, 30대 젠더 갈등이 왜 이렇게 격렬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성들이나 페미니즘을 과하게 비판하는 20, 30대 남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철없는 행동이나 혹은 감정적인 행동으로만 해석하면 약간 표피적인 해석이고 사실은 그 근원에는 이 분배 구조나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통찰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남성의 일자리였을 법한 일자리들이 훨씬 더 능력 있는 혹은 능력이 동등한 여성들의 일자리로 되거나 혹은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들이 통과해야 될 문이 계속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20대, 30대에서 같은 또래 여성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세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체감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격렬한 방식의 약간 비합리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뭐 반감이라던가 여성에 대한 공격성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 나온 대목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YG의 그 지인께서 사석에서 이렇게 대충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원재 대표께서 아주 잘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고 읽다 보면 탁월한데 그럴듯해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손에 잡으면 놓을 수가 없으시죠. 손에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무거워가지고 아 이런 거 좋아요. 넷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이원재 대표님께서도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방금 우리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이 책에서 그려주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제일 일단은 이 책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 애청자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책의 그 마지막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앞으로. 네. 근데 이제 사실 앞에 전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변하고 어쩌고 해서 정책 대안으로는 뭐 기본소득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이 찰스 핸디의 이야기를 거기 제 책 안에서 좀 자세하게 썼는데요. 네, 그 찰스 핸디 코끼리의 벼룩도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책의 아주 핵심만 딱 요약을 해서. 그 사실 우리가 벼룩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얘기도 좀 같이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이커 운동이라든지 하는 이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걸 뭐 내가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물건 만드는 그 작업 자체가 좋아서 일하는 분들이 요새 계시잖아요. DIY라든지 뭐 네네. 혼자서 소프트웨어 코딩하고 유튜버들도 광범위하게 보면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삶이 나중에 우리 삶의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나마 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정규직으로 풀타임 일하고 평생 동안 20대부터 60세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루저.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빚내서 집 사야 되고 평생 동안 갚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정말 우리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해진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렇게 벼룩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게 불안정한 소득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죠. 그 벼룩처럼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그 요즘 그랜저가 열심히 광고하는데 그 성공한 30대 뭐 이런 표상으로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모델들이. 그 중에 유튜버 있잖아요. 그것도 그럼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캐치한 광고군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맹점이 있는데 네. 그랜저를 한 번에 현찰로 살 수 있는 유튜버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죠. 대부분이 할부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를 살 때. 네네. 근데 할부금은 유튜버한테는 너무 가혹해요. 매달 똑같은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소득이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3년 할부로 딱 사놓으면은 1년 동안 좀 반짝하다가 2년 동안 소득이 없다. 그 다음부터 수억대 자산가가 된다고 해도 그 2년 버티지 못해서 이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려면 기본소득제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럼 그 얘기죠. 그랜저 광고는 잘못 만든 거군요. 기본소득제가 있으면 잘 만든 겁니다. 이것도 좀 깔때기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기본소득은 뭐 우리가 김만권 선생님 책도 그때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그 개념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원재 대표가 보시기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진짜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적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 가능성. 테크니컬하게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냐가 있어요.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쳐줄 그렇죠. 것인가 네, 같은 재원이 재정 부분도 되냐. 합쳐서 지금 테크니컬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시는 네. 거죠? 재원과 네. 법과 뭐 이런 네. 것들이죠. 네. 테크니컬한 가능성은 사실 저희가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책에 그 연구 결과가 담겨 있죠. 나와 있죠. 네. 네. 정치적 가능성은 이제 제 책을 많이들 읽으시고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가능성인 것 같고 지금 그 기존 정당들 주요 정당들은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들은 작은 정당들입니다. 녹색당과 그리고 미래당이라는 옛날에 이제 청년당이었던 이 바꾼 미래당 그리고
최근에 새로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이것들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4+1인가에도 안 들어가는 더 작은 정당들이군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지만 정치인 중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기본소득제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경기도에 도입을 했죠. 그리고 그 지금 불과 몇 달 있으면 총선이고 뭐 선거 운동은 뭐 한두 달만 있어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공약이나 논쟁, 토론 이런 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번에 아직 뭐 이 선거 운동이 본격화는 안 됐잖아요. 근데 예비 후보 중에서 연락해서 우리한테 이거 공약으로 쓰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공보물도 그렇게 찍은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 좀 논의가 될 것도 같고.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걸려면 이원재 소장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가 보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런데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연구라든가 아젠다 세팅을 해왔던 그룹들 중에서 랩 2050에서 가장 정교한 테크니컬한 점들까지 고려한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거 이번에 선거제도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선거제도요. 네네 특이한 뭐 거. 그렇긴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선거제도가 논의되게 된 계기 자체도 그 외국의 영향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이 기본소득제도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논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에서 뭔가 되게 선도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논의가 되고 또 굴러가는 사례가 보인다면은 저는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저건 실현 가능한 모델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랑 한번 붙어보겠다고 민주당 예비 경선에 나온 앤드류 양이라고 네. 하는 후보가 동양계 아시아. 네, 동양 아시아계 대만 네네. 출신이죠. 근데 그분이 뭐 모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미국 성인 남성에게 매월 $1,000씩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어서 지금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면서 약간 뜨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핀란드에서는 구체적인 실험까지 했었잖아요. 저는 그 핀란드 실험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핀란드에서 그런 실험을 했었어? 결과는 궁금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 끝나면 우리 저 스웨덴의 기차역 그 프로젝트 그것도 합시다. 그거 재밌었어요. 네네. 핀란드 얘기부터 하시죠. 핀란드가 거의 완벽한 복지국가죠. 핀란드는 진짜 덴마크랑 그 행복도 측정하면은 항상 1, 2등을 다투는 나라이고 거기에다가 복지제도도 거의 완벽한 수준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는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에서 그 기본소득을 가지고 아주 정교한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네, 그 올리 칸가스 박사라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연구 책임자거든요. 이 정책 실험은 2,000명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일단 지급은 마쳤고요. 얼마나 줬습니까? 우리나라 월 70만 원 정도. 예, 근데 이 실업자들은 실업 부조를 이미 받고 있던 분들이에요. 평균 월 70만 원씩.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핀란드는 복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어차피 현금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업부조와 기본소득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부조는 실업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직 딱 되면은 끝. 끊어져. 네. 근데 기본소득제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 주는 거죠. 구직해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게 되면은 끊어지는 건 당연한데 네. 한 50만 원을 벌게 됐다 그러면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줄어드는 형식이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70만 원이 미니멈이고 미니멈은 보장해 주지만 그거보다 조금 벌면은 이제 그것을 추가로 더 주진 않죠. 그러니까 50만 원이나 70만 원짜리 일자리를 구할 사람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칸가스 박사가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핀란드는 완벽한 복지 국가지만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실 50만 원짜리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집에서 있다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육아를 한다든지 그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조금 돈을 벌어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 이른바 그 물결이라는 거예요. 아, 플랫폼에서 네, 일하고 집에서 뭐 다른 일 하다가 집안일 돌보다가 잠깐 우버 기사 뛰고 뭐 이런 그런 걸 거죠. 말하는 모바일 거잖아요. 폰으로 네.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핀란드 정부 고민은 뭐였냐면은 어차피 지금 노키아도 망했죠. 네. 그 어차피 이 뭐랄까 정말 벼룩들의 세계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모델 가지고 이제 핀란드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고 혁신가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혁신가들의 이 나오게 만드는 핵심은 뭐냐면 그런 사실은 짜잘한 일자리들을 다 일자리로 여기고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어 줘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핀란드 역시 실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20% 정도 계속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일자리로 나오게 만들려면은 기존의 실업 부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짜잘한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제 실험을 한 겁니다. 2,000명 그럼 대상으로. 그 실험은 70만 원을 주는데 혹시 이 사람이 짜잘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도 똑같이 70만 똑같이 원을 주는 주는 거죠. 내용이겠네요. 네. 2년 동안은 그냥 무조건 보장을 하는. 맞습니다. 2년 동안은 일단 그렇게 해본 거죠. 그러면은 그 실험군 대조군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은 그러니까 2,000명만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고요. 네. 기본소득 실험. 대조군은 나머지 모두 대조군 나머지 나머지 모두들. 전부. 어, 네네. 그렇게 비교를 하기로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아직 네. 연구 최종 결과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게 네. 시간이 좀 걸려서 2020년 한 4월, 5월쯤에 아마 결과가 발표가 될 근데 건데. 올해 중간 결과가 잠깐 나왔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네, 나고 네, 책에도 잠깐 소개가 되어 지금 있던데. 설마 그 결과는 책을 보세요라고 끝낼 건 아니죠? 그러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아니 조금은 그래도 얘기해 주고. 책에 안 나온 얘기도 해드릴게요. 책에 안 나온 얘기 뭐냐면 네. 제가 KBS 명견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핀란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현지 취재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이 작업을 연구를 미리 했었는데 네. 현지에서 그 유화 씨라는 핀란드의 실제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를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전통 북을 만드는 분이었거든요. 핀란드의 전통적인 두드리는 두드리는 악기. 북 악기. 예, 네네. 근데 기본소득 이 수령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전통 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 북이라는 게 어차피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차피 자기가 좋아서 만드는 거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주면 좋은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걸 만들어서 그래도 팔고 싶은데 판다는 게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파는 순간 실업부조 못 받으니까 그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데 기본소득으로 바뀌면서부터 열심히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셜 커머스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두 개 팔릴 수도 있고 한 달에 하나 팔리거나 두 개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리기도 하고 하지만 다 그건 추가 수입으로 잡히는 상태가 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중간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졌고 다만 중간 결과는 1년 동안 지급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취업을 실제 많이 했는지에 대한 숫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실업부조 받을 때랑. 그래서 아마 2년 차 이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조금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소득 같은 제도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고 막 공격하는 게 그렇게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놀고 먹을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나 반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건 아니었던 거죠. 네. 취업은 변하지 않았고 어쩌면 유하 씨처럼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혼자서 뭔가 좀 사업 활동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 스웨덴 기차역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아, 폴스바겐 기차역이요. 나 거기 가보고 싶다니까 그 책 읽다가. 영원한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고요? 참여? 네. 아니 참여할 때 거기 가야 될 거. 거기 영무원으로 영무원으로. 그것도 생각이 있어요. 네. 그 어떤 실험입니까 그거는? 영원한 고용이란 프로젝트인데요. 폴스바겐이 역의 역사를 지금 새로 여는데 거기에 사실은 문화 시설 같은 거를 들여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프로젝트에 딱 이 지원한 한 팀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역에다가 그냥 영무원을 한 명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에게 영원히 월급을 주는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종의 공공미술 같은 프로젝트인데 그게 채택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그게 채택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돈을 받는 한 사람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 역에는. 딱 한 명. 일을 합니다. 네. 아침에 불을 켜고 네. 밤에 불을 끄고 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뭘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 딴 데 가면 안 되고 하여튼 거기 있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거긴 있어야 되죠.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그게 자본주의가 맞게 되는 미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용 없는 노동이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네. 외주하청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노동 없는 고용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과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동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런 퍼포먼스를 이제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피엔스 쓴 유발 하라리도 책에서도 언급하셨던데 무용계급 이야기 했잖아요. 네. 예, 나중에 이제 기계라든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은 되게 인간은 복지에 의존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약간 좀 비관적인 전망인 건데, 근데 이원재 대표님은 그런 비관적인 전망과는 약간 선을 딱 긋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건 인간을 너무 저는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길게 봤을 때 인간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규범으로 정착된 거는 오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윤리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와 함께 시작이 된 것이고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거대한 설비를 운영하면서 생산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사람이란 모름지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윤리가 정착이 된 거죠. 네, 그 또 기나긴 과정을 또 엄청난 벽돌책 몇 권을 요령 있게 또 이 책에다가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스웨덴 사례는 참 재밌는 게 아까 그 코르스바겐이라고 역 이름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테보리라는 그 유명한 볼보의 고향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고용해서 일하는 거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도시에 이 역에다가 이 사람 하나를 고용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풀타임 종신 고용이고 매달 270여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요 숫자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평균치. 평균임금이죠. 그리고 노동시간 휴가 연금도 똑같고 월급은 매년 3.2%씩 올라간다. 요것도 뭐 공공부문 네, 평균이겠죠 아마. 상승률 평균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하다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루 종일 스위치 2번만 올리고 내리면 되는 거 지겨워서 못하겠다를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한다는. 네. 요 월급이 지금 120년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퍼포먼스잖아요. 문화 작품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뭔가 퍼포먼스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한 조건은 우린 걸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 심심해지면 거기서 뭔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그치 뭔가. 어떻게 뽑았을까 이 한 명은? 지원자가 여러 명 아직 안 있었을 거-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안 뽑았어요. 이제 할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런데 오. 그 아까 그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면은 일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그런 걱정이 아까 이 자본주의의 노동윤리 말씀도 하셨지만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했고 그리고 뭔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9시까지 회사에 가서 6시까지 꾸역꾸역 거기에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획했고 돈을 주기 때문에 무엇을 했고 이런데 계속 이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뭐 책에 나오지만 근데 그 상식이 맨날 일주일에 5일 6일씩 어디 가서 일해야 되고 월급 받는 거 이 제도가 인류 역사상 보편화된 게 뭐 기껏해야 뭐 한 200년밖에 안 정도.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면은 그 200년, 300년 동안에 고착화된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올가매고 있는 그것이 딱 풀렸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아마 그 에테보리에 있는 그 역의 이 퍼포먼스를 들으셨을 때도 이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양가적인 감정이 있을 거예요. 아,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정말 지겹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전혀 지겹지 않고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스웨덴에 강양구 같은 인간이 거기 지원해가지고 팟캐스트 거기서 팟캐스트 하시면 되겠네. 아니 하루 종일 책을 읽어. 맨날 책을 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읽은 책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퇴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퇴근하면 뭐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하고 놀고요. 그것도 노동이잖아요. 아이하고 일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가 같이 시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도 하고. 친구가 뭐 괴롭다 뭐 그러면서 연애 상담 전화 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통화하는 분도 계시고요. 친구한테 편지 쓰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일들 하시잖아요. 페북도 올리고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이게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세요? 이거 사실 다 일이거든요. 뭔가 가치를 이렇게 세상에 주는 거예요. 다만 그 대가로 내가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 이게 다른 것이거든요. 저는 일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바꾸면 폴스바겐역 같은 상황이 전 세계로 번진다고 해도 우리가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인공지능 로봇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과연 그 정도의 기초소득, 기본소득을 보장할 만큼 사회 전체에 돈은 있느냐라는 문제는 지금 책에 자세하게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보시고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그 랩 2050에서 이원재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작업한 결과를 보면 추가적인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네,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세금을 새로 세율을 올리지 만들거나 않아도.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2021년에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뭐 그렇게 비유를 해도 되겠죠. 월 3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은 3인 가족이니까 월 9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깐난쟁이도 다 주는 거죠? 그럼요. 네. 그게 가능하다라고 계산을 정교하게 해서 책에 수록을 해 놓았고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2020 몇 년인가요? 2028년에 월 65만 월 원까지 65만 원까지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있죠. 네. 하지만 거기서도 세금을 내죠. 그 안에서도 세금을 네. 내죠. 네, 소득세는 예, 당연히 맞습니다. 내야 되는 거. 기본 소득이니까 소득세는 그러니까 내야겠죠. 소득이 0원이었던 사람이 65만 원을 받을 때하고 한 650만 원을 벌던 사람이 65만 원을 받을 때하고는 세율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고소득자들은 부담이 커집니다. 받는 것보다 더 내셔야 될 게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담이 작아지고. 아니 받는 것보다 더 낼 리는 없잖아요. 받는 액수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제가 이 책에 계산해 놓은 걸로는 기존에 있던 세금들을 정비하면서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없애기 그런 때문에 식으로. 네, 그게 네. 굉장히 큰 분들이 계세요. 자,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그 있습니다. 일종의 랩 2050 버전의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소득의 재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라고 재분배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랑 전혀 다른 누구한테 돈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이 다 어차피 80까지 이제는 더 나아가서 90까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우리 생에서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흑자를 보는 구간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됩니다. 한 30%나 될까요? 나머지 구간 동안은 나는 누군가로부터 자원을 분배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금을 내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거는 나를 돕는 거예요. 이게 미래나. 저는 책 딱 펼치자마자 그 방금 말씀하시고 인생의 흑자 구간과 적자 구간이 있거든요. 저 약간 흠칫했잖아요. 제가 43살인데 43살이 흑자 구간의 정점인데 나는 지금 가는 정점인가? 흠칫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가장 그 랩 2050의 계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득의 미래를 읽으실 청취자분들이나 뭐 이제 잠재적인 독자들이 보시기에도 약간 호감이 가는 게 추가적인 세목을 부과하거나 혹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비전을 보여준 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추가적인 세목을 만들고 그리고 세율을 높이는 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근데 그 오해가 있을까봐 이제 부연을 하자면 보통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내가 뭘 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되게 사기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원재 대표의 그 계산법은 사기는 아니에요. 네, 계산해 보면 이건 이제 세율을 뭐라 그럴게 세금 체계를 약간 개편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걷기로 한 세금대로 제대로 걷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해놓은 네, 거죠. 그런 저 포퓰리스트 사기꾼들하고는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끝으로 하나 궁금한 건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다 설득이 되고 이게 맞는 길인 것 같걸랑요. 뭐 다른 책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만
근데 왜 우리나라 주요 정당은 이렇게 중요한 총선 이벤트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연락은 옵니까 가끔? 와서 뭐 강의라도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워낙 무명이라서 책걸상에 한번 나가고 나면 연락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정치인들 근데- 중에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보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셔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 다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특히 보수적인 분들, 진보적인 분들, 또 중도적인 분들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우호적인 분들이 계세요.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보수적인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되게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네. 공무원 많이 안 늘려도 되겠네. 이러시고 네네. 진보적인 분들은 재분배 효과가 커서 가난한 분들에게도 조건 없이 모멸감 안 주고 소득이 분배되겠다. 이러시고 이런 지점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정의당 의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계세요. 산재에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정파가 끌고 가는 그런 정치 의제라기보다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국회에 보면은 이제 정파를 초월해서 어떤 의제가 설정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무슨 포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심포지엄도 정기적으로 열고 정책 제안도 공동으로 하고 심지어는 법안 발의도 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새로 내년에 총선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뭐 기본소득 포럼 같은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 의원 모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냥 출마를 하세요 이번에. 이번에요?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이걸 공약으로요. 책 10만 부 팔리면은 출마하고 뭐 이런. YG가 지금 최근에 자기 책 아직 서점에 깔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거 좀 비현실적인 공약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많이 사주셔서 한 10,000부만 넘어도 출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0부만 넘어도. 만만 넘어도 야, 와. 10만 부 받고 더블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분의 1로 줄여서. 자세를 낮춰서. 그러니까 YG는 지금 뭐 3개월 안인가 10만 부 팔리면 출마한다고 뻥쳤는데 그거는 출마하기 싫다는 이야기고 이원재 소장은 10,000부만 팔려도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는 건 정치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보다는 저는 이런 거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기본소득제라는 게 사실 지금 세상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거예요. 네, 완전한 네. 보편적 기본소득제.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세계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정책을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맞아요. 기본소득제는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사실 연구원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민간 연구소인데 발표할 때마다 네이버에서 엄청난 이 실시간 실검에 뜨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댓글의 분위기는 정치인으로서. 좋지 않더라고요. 댓글은 팽팽하죠. 네, 그래서 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책걸상 정치자분들의 반응도. 아니 뭐 우리 뭐 비버리지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뭐 어디 뭐 영국식 뭐 의료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한국식 기본소득제 이런 게 전 세계에 이렇게 막 응? 야, 그것도 참 그래서 괜찮은데. 사람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인지 이런 거 용도하러 막 찾아오고 응, 우리가 잘 되고 자꾸 보완해 나가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야. 한국 스타일의 기본소득제 모델을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됐죠. 동아시아로 에너지도 모이고 있고 우리가 딱 뭔가 애매하면서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게 완전히 복지국가가 도입되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부유하죠. 이런 국가에서 사실 미래를 내다본 정책을 딱 한번 실험을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스포일러가 되자면 책의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든 그리고 뭐 보통 시민들의 선거권이든 그리고 양성평등이든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 제도들이 맨 처음에 아이디어처럼 제시가 되었을 때는 다 허황된 소리고 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렸지만은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실현해온 역사가 있지 않느냐. 어쩌면 이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도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비전을 던지셨는데 약간 책을 덮으면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 한국 모델 우리가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그 모방 국가, 패스트 팔로워 이런 걸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실험하는 국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하여튼 뭐 현재의 대한민국 혹은 현재의 이 세계의 이모저모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실 읽다 보면은 야, 미래는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뭐 그런 불편한 마음도 드는데 앞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그나마 그런 어두운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좀 미래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면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해주고 뭐 두루두루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비교적 명확한 그 굉장히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하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부분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들이 그 제각각의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신년 처음 방송하는 첫 논픽션이잖아요. 네. 소득의 미래. 2020년 처음에 이 소득의 미래로 같이 읽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토론해보는 책으로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연초에 좋은 책이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마침 총선도 있으니까. 네. 네. 자,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